환영합니다. 인포놈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17 울트라의 새 기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설정 과정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꼼꼼하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9월이 다가오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누군가에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휴대폰을 켜면 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영어를 찾아볼게요. 찾으시면 영어 호주, 영어 인도, 영어 영국, 영어 미국 등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괄호 안의 영역은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 특히 유럽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유럽연합이 소비자 친화적인 법을 만들고 기업에게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처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거든요. 미국은 거의 전적으로 기업을 위한 정책이죠. 그래, 사용자들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들이밀어도 상관없지. 돈만 벌면 우리 모두 행복한 거잖아, 그렇지? 사용자들은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이유는 정반대야. 기업들은 엿먹으라 해. 난 거의 조니 실버핸드 같아. 그리고 그래, 소비자들이 자신이 받는 것과 자신이 소유한다고 여길 수 있는 것에 만족하도록 하자는 거야. 그래서 EU가 법을 바꾸고 기업들에게 그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때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이 법이나 변경사항을 유럽연합에서만 적용하고 다른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이런 강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이걸 선택함으로써 아주 작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 당신이 EU에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EU의 일부인 폴란드 같은 국가를 선택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약관 같은 내용들이 더 남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이런 걸 한 글자도 읽지 않아. 만약 당신이 읽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인생에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 어쨌든 여기에서 그냥 체크박스를 선택할 거야. 우리가 사용자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고 동의했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는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거야. 바닥에서 하나 꺼내볼게. 자,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화면에 곧 나타나게 될 거야. 자, 어서 빨리빨리 충전 케이블을 꽂았는데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됐네. 이 엉망진창인 걸 정리해야겠어. 됐어. 이제 진짜로 내 폰이 충전되고 있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좋아.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안 되는지 말해줄게. 보통은 여기에서 팝업이 떠야 해. 기본적으로는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이 기기에 있는 구글 계정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약간 이상한 세 자리 숫자 같은 걸로 진행돼. 올바른 숫자를 선택해. 그리고 이게 일종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긴 해. 이걸 그렇게 부르는 건 좀 후한 평가지만 어쨌든 그래.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에 로그인만 하면 그 계정에 연결된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연락처, 메시지 등을 다 가져와. 그러니까 구글이 너한테서 가져간 모든 것들이지. 네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라고 귀찮게 굴어서 결국 실수로 버튼을 누르고 동의하게 돼. 왜냐하면 항상 그 창이 뜨니까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가져가게 돼. 그냥 내 것들을 훔쳐간 거야. 왜냐하면 사실 그게 진짜 상황이거든. 네가 계속 거부해도 결국에는 이게 계속 뜨다가
네가 클릭하게 돼. 나는 이걸 사실상 도둑질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결국 네가 실수하게끔 설계되어서 그 데이터를 넘기게 만들거든. 어쨌든 여기서 건너뛰기를 선택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데이터를 옮기는 최악의 방법이거든. 그리고 구글 백업 및 복원은 백업이나 복원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최악의 쓰레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시하라고 강력히 추천하는 거야. 영상 마지막에 데이터를 옮길 때 무엇을 써야 하는지 보여줄 거야. 그 방법은 구글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날 거야.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심카드를 삽입하라는 화면이 나와. 아래쪽에 실제 심카드를 꽂을 수도 있어. 또한 eSIM을 활성화할 수도 있어. 하지만 eSIM을 활성화할 때는 반드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해. 그리고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활성화를 누르더라도 어쨌든 다음 페이지인 와이파이 연결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이 와이파이 연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 여기 와이파이가 있고 내가 활성화를 누르면 역시 와이파이야. 이제 차이점은 이 과정을 건너뛰면 eSIM을 추가할 수 없고 활성화해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트레이를 꺼내면 자, 이제 심 카드를 하나 꺼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심 1번이 지금 작동하는 카드야. 이제 심 2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위쪽에 카드를 넣으면 잘 작동해야 해. 잘 돼야 하는데 자, 핀이 뜬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제 다른 카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트레이를 아래로 돌려서 심 2번으로 바꾸면 지금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트레이에 있는 카드를 더 이상 읽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eSIM이 활성화되어 이번 슬롯에 물리카드 대신 eSIM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얼 SIM을 쓸 계획이라면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활성화해서 왜 내 폰이 아래쪽 카드 트레이를 무시하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이게 그 이유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열려있는 이 페이지는 화면 잠금 설정이야. 이제 화면 잠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 화면 잠금에는 핀 패턴, 비밀번호가 있고 그 위에 지문과 얼굴 인식이 추가로 있어. 여기서 뒤에 두 가지는 생체 인식인데 생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손가락이나 얼굴에 작은 상처가 생겨서 폰이 널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이 중 하나 혹은 둘 다 사용할 땐 항상 화면 잠금을 선택하게 할 거야. 게다가 이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은 실제로 초음파 소닉 방식인데요. 삼성이 사용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데 여기서는 정말 환상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척이나 빨라요. 내가 경험해본 지문 센서 중에서 가장 빠른 것 중 하나야. 진짜 이렇게 살짝 톡 건드리기만 해도 돼? 바로 잠금 해제돼.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어떤 생체 인식을 설정할 계획이라면 꼭 지문 인식을 설정해. 진짜 엄청나게 좋아. 이제 여기서 패턴만 선택할게.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꼭 사용해야 할 게 있어. 언제든 네 자신을 보호하는 게 좋으니까 바보처럼 굴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해. 휴대폰에는 보통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습득한 사람이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보안 설정을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해. 패턴을 2번 그려 확인을 선택하면 보안이 설정됩니다. 이제 기기를 잠그면 다시 접근할 때 화면 잠금, 해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아까 언급했던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이건 대부분 구글에 관한 거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라면 항상 구글이 연관되어 있거든. 그들은 너를 보호해주는 회사가 아니야.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해. 여기 보면 위치,
스캔, 진단 데이터 전송, 업데이트 및 앱 설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 사실 이거 하나 빼고는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건 그냥 원치 않아도 강제로 폰을 업데이트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그 외에도 위치 사용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일종의 의도적으로 정보를 생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사용은 권한이 있는 앱과 서비스가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기의 위치를 잡으려면 위치 정확도는 와이파이, 셀룰러 네트워크, GPS 같은 무선 신호와 기기, 센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이어지지. 사실 이런 설명은 아무 의미도 없어. 어차피 저들은 그걸 어길 거니까. 실제로 이걸 꺼버리면 내 폰은 셀타워에 연결할 수 없어야 정상이지. 왜냐하면 여기서 문자 그대로 셀타워 같은 걸 이용해서 내 위치를 파악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꺼서 폰이 셀타워로 위치 파악을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네가 뭘 하든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 심 카드가 있든 없든 사실 별로 상관없어. 내 폰에 카드를 넣는 그 순간부터 말이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옵션과 이 기능이 꺼진 상태도 함께 가정해 보자고요. 긴급 통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셀타워를 사용해. 하지만 네가 심카드를 넣고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보자. 맞지? 그러면 이 폰은 셀타워에 연결해야 해. 셀타워는 어딘가에 위치해 있지. 따라서 그 셀타워는 이 특정한 이메일 정보가 있는 폰이 자기에게 연결됐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연결되는 순간 셀타워는 이 폰이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결국 위치가 파악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옵션은 무시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다음은 스캔을 허용한다는 건 앱과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야. 이건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지만 앱과 서비스가 언제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근처 기기를 스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심지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실례지만 이게 대체 뭐야?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보야. 사실은 전혀 아니야. 그걸 꺼도 내 기기가 못하게 되는 유일한 건 기본적으로 다른 기기를 스캔하는 걸 막는 것뿐이야. 맞지? 딱 그렇게 써 있잖아. 말했듯이 중요한 걸 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걸 꺼도 다른 기기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널 스캔하는 건 막지 못해. 꺼져 있어도 사실상 켜져 있는 거야. 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스캔을 허용한다면 심지어 기능들이 꺼져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안 꺼진 거라는 뜻이야. 즉, 다른 기기들이 여전히 이 신호들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신호가 계속 송출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이 옵션을 위반하는 거기도 해. 좋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에 대해 볼게. 그러니까 내 안드로이드 기기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지.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 넌 비싸고 정가로 기기를 샀잖아. 여기서 구글과 어떤 종류의 데이터도 공유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심해. 구글이 자기네 안드로이드를 개선해서 네가 아이폰 대신 사게 만드는 건 그들이 직접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건 네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전혀 아니야. 내 개인 정보를 공유해서 그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돕는다는 건 결국 그 정보로 장사를 하고 너한테 맞춤 광고를 때려받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 헛소리로 그들이 하려는 게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꺼줘도 돼.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업데이트와 앱 설치야. 계속 진행하면 말했듯이 그냥 강제로 동의하게 하는 거죠. 알아서 하고 동의나 해라 이런 식이에요. 계속 진행하면 기기가 구글에서 업데이트와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데 동의하는 겁니다. 네, 현재 상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놓고 내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지.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건 뭐든 내 폰에 설치할 거고 넌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야. 사실 현실에서는 네가 할 말이 있긴 해. 근데 그 말이란 게 결국 이런 거지. 그 대신 내 기기는 더 이상 어떤 보안 패치도 받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그래서 이걸 예시로 빠르게 설명해 볼게. 최근에 삼성 관련 상황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삼성은 지금 $3,000나 하는 엄청난 냉장고를 팔고 있어. 이 냉장고들은 스마트 냉장고야. 너무
똑똑해서 냉장고 문을 안 닫았다고 내 폰으로 푸시 알림까지 보내주는 그런 거지. 그렇게 똑똑하면 이 멍청한 자식아 그냥 네가 직접 문 좀 닫아주지 그래? 어쨌든 분명히 그건 대단하지. 하지만 이 스마트 냉장고들은 메모를 남기거나 냉장고에서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 그리고 그걸 산 사람들은 아마도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삼성이 어느 순간부터 그 냉장고에 광고를 띄우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을 변경하는 건 참고로 불법이야. 어이없는 이유로 신이시여. 당신이 돈 주고 산 기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 이게 한 가지야.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왔을 때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끌 수도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뒷문을 통해 들어오거든. 이런 것들은 당신이 휴대폰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걸 휴대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은 OTA 업데이트 서비스야. 이건 구글에서 만든 쓰레기 같은 건데 당신의 허락 없이 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 주범이죠. 시스템이나 앱 업데이트를 전부 꺼놔도 구글이 뭔가를 밀어넣기로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OTA 업데이트 서비스가 항상 실행되고 있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당신이 신경도 안 쓰는 쓸데없는 것들을 설치하는 데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보안 패치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역할도 해. 만약 안드로이드에 어떤 취약점이 생기면 그것도 이걸 통해서 푸시될 거야.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꽤 괜찮아. 만약에 예를 들어 당신의 기기가 수명주기, 즉 지원주기를 지난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약 7년 정도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안 패치를 받지 못하게 돼. 하지만 구글이 당신 기기에 설치하고 싶어하는 쓸데없는 것들은 여전히 계속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최근에 구글이 설치된 상당히 오래된 화웨이 메이트 20 프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동안이나 그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애플리케이션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OTA 업데이트야. 최근에 아무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내가 말했듯이 기술적으로는 이걸 삭제할 수도 있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특히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한 앱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거든. 이건 네 안드로이드의 백엔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고 찾아서 삭제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걸 삭제하면 일반적으로 구글이 패치해주는 잠재적인 취약점에 내 기기가 노출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OTA 업데이트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내가 9월에 대해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9월에 구글이 이 놀라운 기능을 출시하려고 해. 이제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출처에서 서명되지 않은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구글이 개발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다시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그런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내 폰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걸 신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네가 개발자고 유튜브 리뉴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보자. 당연히 구글은 이런 앱이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앱은 유튜브의 광고를 우회하고 기본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돼. 왜냐하면 그 개발자가 구글에 가서 그 앱을 구글이 서명해 주도록 몸값을 지불해야만 너 같은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야. 이제 당연히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려면 은행 계좌 정보나 이름 같은 개인정보, 그리고 기타 잡다한 것들도 제공해야 해. 컴퓨터를 쓰는데 이런 짓까지 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냐면 이건 기술적으로 컴퓨터거든. 프로세서, 램, 저장 공간, 디스플레이가 다 있고
단지 윈도우 대신 안드로이드를 돌리고 있을 뿐이야. 원한다면 윈도우도 돌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면 나는 그냥 업데이트 서비스를 아예 삭제해버려. 사실 그게 내가 직접 할 일이기도 해. 왜냐하면 구글 엿먹을 하지 내 기기에서 뭘 할지 네가 지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샤오미 기본 설정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 위치 설정이 또 나오고 자동 업데이트 진단 데이터 전송 그리고 골칫덩이인 맞춤 광고가 있어. 내가 꺼버린 이 두 가지는 그냥 꺼진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둘게. 정말로 이걸 끄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샤오미는 여기서 너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맞춤 광고는 네 취향과 입력하는 정보들을 확인해서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타겟 광고용으로 설계된 스파이웨어인 셈이지. 자, 이제 이걸 꺼버리자. 그리고 샤오미야, 버튼들 좀 제대로 배치해줘. 원래 그래야 하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끄겠다고 확인한다면 그 버튼이 바로 여기 있어야지. 반대로 하면 안 되지. 욕심니 그만 써. 됐어. 이걸 끄고 나면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게. 그리고 나는 저런 것들은 끄는 걸 추천해. 그걸 끈다고 해서 기기 사용에 영향이 없어. 그냥 내 기기가 광고 목적으로 데이터 유출량만 달라질 뿐이야.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이 없어. 타겟 광고를 받는 게 이득도 없고 팔리는 데이터는 돈이 되지만 넌 그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지 않는 한 굳이 공유할 필요 없어. 사용자 경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랑 똑같아. 기기 개선은 다음 폰을 팔기 위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 폰은 이미 완전히 완성된 기기여야 했어. 그럴 목적으로 데이터 공유는 필요 없어. 기기를 개선한다고 이 폰이 개선될지 아닐지 모르지. 데이터를 가져가서 다음 폰만 고칠 수도 있지만 이 폰은 아닐 거야. 그냥 데이터만 넘기는 거고 이건 수익용 데이터야. 다음으로 넘어가자. 시스템이 있어. 데몬 프롬프트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 하지만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미 얘기했어. 그래서 다음은 부모 통제야. 그건 네 선택이야. 켜고 싶으면 당연히 토글을 켜면 돼. 다음은 폰트야. 이건 기본적으로 크기만 다른 두 개 같은 폰트야. 런처, 즉 앱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관한 거야. 그래서 앱 트레이를 위로 밀면 모든 앱이 보이지? 아니면 홈 화면에 다 꺼내둘 수도 있어. 난 샤오미에선 앱 트레이를 더 선호해. 카테고리 탭이 있어서 맨 위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따로따로 보여줘. 해당 시스템에 속하는 앱들이 거기에 표시돼. 내비게이션은 버튼을 쓸지 제스처를 쓸지 네가 정하면 돼. 나는 기본으로 선택된 제스처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최근 레이아웃, 즉 최근 앱에 들어가면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관한 거야. 사실 이 방식이 더 마음에 들어. 보여주는 게 적긴 한데 앱을 관리하는 게 더 좋아서 이 방식은 위로 쓸어서 앱을 없애는데 저 방식은 옆으로 쓸어야 하거든. 이렇게 하면 기본 설정이 거의 끝나. 근데 아직 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 그건 좋은 거야. 데이터 이동 앱은 기기 준비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자. 홈 화면에 들어가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시스템 앱 아래로 쭉 내리면 숨겨진 미무브를 찾을 수 있어. 이 앱이 데이터 이전에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동의할 거야. 여기서는 이 기기가 새 휴대폰이라는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 상황에 맞는 항목을 여기서 선택하면 돼.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나 샤오미 기기 또는 애플 기기가 있다면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이전 기기인 옛날 폰에 MI 무버 앱을 다운로드 하는 거야. 만약 내 이전 폰이 삼성이라면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거기에 MI 무버를 다운로드한 다음 안드로이드에서 모든 권한을 허용해주면 돼. 그러면은 코드가 표시되고 여기서도 미 무버를 열어서 다시 한번 모든 권한을 허용해주면 돼. 이전 기기를 선택하면 유일한 옵션이 보일 거야.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그러면 두 기기가 연결되어 모든 데이터를 옮길 수 있어. 이 과정은 직접 통제 가능하며 어디서 받은 앱이든 전부 전송돼. 각 앱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앱 데이터까지 함께 옮길 수 있어. 사진, 동영상 등 무엇이든 옮길 수 있고 핫스팟으로 전송되어 전송 속도도 매우 빨라. 즉,
이 두 휴대폰 사이에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구축해 빠르게 전송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지. 이렇게 설명을 마칠게. 이 영상이 도움됐길 바라.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시청해줘서 고마워.